셋이 만난 것도 동영상이 있지. 정확하게 여건이 있지. 비자 있지. 미국에 초청장 있지. 뭐가 허위라는 거야, 이 사람들아.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선 출마할 때 거짓으로 이력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0년) 만에 복귀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복귀입니까? 허경영 씨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10년 만에 복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이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동안 10년이 지났지만 뭐 엊그제 같습니다. 예, 항상 정책은 옛날과 똑같고요. 국가 상황이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국이니까 내 공약이 더 옛날에 냈던 게 적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대통령 나오라고 난리가 아니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기도 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또 대통령 출마는 또 변함없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대선 출마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안 해보셨는지요? 대선 출마는 국민들이 내 정책을 계속 요새는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이제 도망가야 될 지경이 이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피선거권 이 박탈 기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피선거권 박탈 기간에도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죠. 음악을 만들어서 또 학생들하고 많이 대학에 가서도 하고 소통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트래프스입니다. 뜻이야. 망설이지 말고. 또 그다음에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오래 했죠. 한 1000몇십 회를 해가지고 유튜브 시청자가 아마 본자가 됐죠. 또 한국 1위입니다. 장외 유세를 그러면 한 10년 정도 그렇죠. 뭐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네. 그런 SNS 채널을 통해서 좀 하신 건데 지지자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는 것 같은데. 지지자는 이제 범세계적으로 됐죠.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팬들이 많아요. 국외 국내. 팬들까지도. 내 생각에는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거든. 1100만에 지금 육박했으니까. 내 강의는 2시간짜리니까 1000몇백 개의 그 유튜브 강의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 외국 사람이 많이 와요. 그런 수치들로 좀 지지자들이 많이 늘었다 많이 이렇게 왔죠. 자신하시는 건가요? 지지자가 그때보다 몇십 배 늘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를 못 다닐 정도니까 상당히 많죠. 네, 그러면 총재님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의 일을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학교는 한 번도 안 다니고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교 전부 야간만 다녔으니까 낮에 수십 가지 직업을 해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어릴 때는 농민들 밑에 농사 짓는 집에 모습을 지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사서상경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죠. 전부 독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근로자들, 그러면 또 우리 여성들이 옛날에는 방직 공장 같은 데 가서 먼지 마시면서 중학교도 못 나오면서 공부하고, 그래 야간 학교 그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번 돈으로 자기 오빠들 공부시키고 엄마 아빠들 논밭 사게 해주고, 그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재벌집에 있어 봤잖아요. 재벌집에 양자로 있어 봤으니까 국가 기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첨예한 걸 내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유튜브의 얘기로 좀 돌아오면 이제 1000만을 넘었다, 이제 국외로까지도 좀 많이 해외에서 더 파급이 많이 됐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포사회에서는 엄청난 네.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지가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모두 총재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로 될 수도 있다 없다는 사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을 나는 것 그런 같은데요. 데는 특별히 그 매달려 있지 않아요. 오픈 마인드지.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책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비전도 제시해줘야 되고. 지금 우리 국민은 희망을 잃고 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비전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또 확실한 정책을 제시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렬한 지지자로 변신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좀 이제 흥미로 찾아오는 유튜브 구독자들도 있지 옛날에는 흥미 않겠습니까? 위주였죠. 네. 저 사람이 재밌구나 이런 걸로 해서 왔는데 실제 보니까 어떤 세계적인 정책 입안자보다 뛰어나니까 거기에 감동을 하죠. 그래서 나이 불문이에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제 팬들이 많아요. 왜냐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주는 거는 30살부터고 20살부터라도 결혼만 하면 나와요. 부부가 300만 원이 나오니까 그런 거. 또 노후에 60세에 물러나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국민 배당금이 없으면 100세까지 살 수가 없어요. 또 한 청년이 장가를 갔는데 집집마다 아들 하나 아니면 딸 하나를 낳는 시대가 오니까 한 남자가 딸만 있는 집하고 결혼을 하면은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4명의 노인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시대가 왔어. 그리고 자기 월급으로 수입으로 4명을 부양한다. 불가능해요.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대에 25년 전에 나는 이런 걸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 원 이렇게 했잖아요. 정책 관련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 대선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이 지지자들의 추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경험을 가지고 대선을 출마해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을 지켜봤잖아요. 그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나온 거니까 당선될 때까지는 바뀌질 않죠. 당선될 때까지는 이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 이제 창당을 또 확고합니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국가혁명당을 이제 네. 금년에 창당해서 네. 내년 지자체에서 내가 전국구 1번으로 나갑니다. 나는 국회의원을 다 내보내고 가서 유세만 하죠. 나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거는 100%로 봐야 되겠죠. 3% 지지를 받으면 네. 56명이라는 그 전국구 중에서 한 명을 얻어요. 한 명의 전국구로 들어가는데 제가 20%를 받으면 전국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몇십, 10명이 넘죠? 네. 그래서 원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구에서도 붙고 이러면은 20명이 된다고 할 때 한국 정치는 이제 중대한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혁명당은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혁명이 아니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과 경쟁해가지고 정책혁명으로 일어나는 정당이 될 겁니다. 그 국가혁명당 사실 당명이 좀 되게 강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수술해야 됩니다. 대수술. 그러니까 개혁 가지고 안 됩니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대통령 나와서 나는 대통령 되면 헌법을 정지시키고 헌법을 새로 만든다. 재헌한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거 없어지고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부터 시작하는 인권이 살아있는 국가이다. 이렇게 헌법 1조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이 있든 없든 기본 생활은 보장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넣고 이제 사상과 이념적인 건 뒤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헌법을 완전히 새로 재헌을 합니다. 이런 헌법 가지고는 안 돼요. 네. 헌법을 아예 다 바꾸시겠다고 헌법 전체를 말씀이신 거죠? 없애버리고 네. 헌법을 새로 헌법 제정위원을
100명을 뽑아가지고 새로 헌법을 만들지. 이걸 TV 토론 때 이걸 주장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헌법제정위원 100명을 우리가 선출해서 대통령 임명해서 그 100명이 우리나라 헌법을 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자살 세계 1위, 노인 증가 세계 1위. 무슨지 알겠죠? 저출산 세계 1위. 이거는 경제가 망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반드시 고치겠다. 그래서 지금 헌법을 바꾼다, 헌법을 수정한다. 이따위 정치는 한국을 못 살립니다. 지금은 강력해야 하고 지자체 해체, 국회의원 무보수 100명.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전부 낭비하는 요소가 70%예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국민들 손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국민배당금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돈을 쓰게 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돈이 순환되는 거예요. 네, 총재님이 그리는 미래는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총재님께서 언제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나는 전쟁 때 태어났잖아요. 네. 6.25 때. 네. 50년 1월 1일. 내가 태어나고서 6개월 만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쟁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드물어요, 어린애들. 그때 어떤 사명을 갖고 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전쟁 환경을 겪었고,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야간 중고학교 다닐 때 직장을 한 30개를 옮겨 다녔어요. 그때 내가 영양실조로 수십 번 쓰러집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책을 들고 다녔어. 뭘 암기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막 그냥 넘어져 버려.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밥, 호떡 1개 정도. 뭐 네. 밥을 구경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고구마 하나 사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해산되는 과정, 이런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는 정신이 더 강렬해졌죠. 너무 내보다는 남.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기려고 하면은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죠. 나보다는 아내, 아내보다는 남편. 항상 나보다는 부모.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의 행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께 먼저 주장이 옳다고 그러고 남은 건 다 틀리다고 그러고 이러면 그 가정도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네거티브 전만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을 밝힌다 뭐 이러고 하는데 저는 정책만 제시합니다. 옳고 그런 거 떠나서. 누군가의 영입이나 권유로 시작된 거는 아니죠. 개인적인 선택이셨던 그렇죠. 거죠. 내가 어리면서 공장 다니면서 내가 겪은 모든 거. 그러니까 나는 재벌도 이해하고 공장의 근로자도 이해하고. 알겠죠? 나는 상속세 폐지를 25년 전부터 주장해요. 재벌들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상속세를 때려버리면 이건희 주식이 이재용이 주식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 미국 회사가 삼성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본사가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재용한테 상속세를 많이 내라. 법정 그대로 내라. 그러면 회사가 중국 아니면 미국에 가져가요. 본사가 북경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나라 망하는 거를 아주 재미로 느끼고 저 죽여라 재벌 죽여라 막 이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치 입문하시기 전에 또 사회 사업 굉장히 좀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걸 돕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항상 박 대통령 돌아간 다음에는 사회사업만 했죠. 네. 그럼 근데 그동안 그것도 뭐 어떻게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중앙일보에서 알아가지고 주간중앙에도 났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 고아원이라든지 한 5개 또 뭐 어린이 소아암 재단이나 뭐 하여튼 이런 어려운 그런 데 내가 많이 하다가 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무리 봉사를 해도 구조적으로 이건 잘못되어 있다. 네.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청년 실업도 늘어날 거고 노인도 늘어날 거다. 인구 정책은 실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내가 정치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근본을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네. 저기 뚝이 터져 있는데 계속 물만
쓸어내면 됩니까? 뚝을 막아야지. 그게 이제 정치로 가게 된. 정치를 하시면서부터 대통령을 해야겠다라는 뜻을 좀 두셨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장관이나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나라를 못 바꿨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지 다른 정치하는 사람을 모략하거나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당을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나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당은 없어지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일단 여야 정당이 아닌 무소속 무조건 대통령 정치를 할 사람은 무소속이라야 된다. 자기 지역의 편을 드는 건 좋은데 네. 뭐 여다 야다 이런 편은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무소속 시대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뽑는 100명은 전부 무소속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그러나 제도권에 들어가려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야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국가혁명당을 만들어서 들어가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 정당 제도는 폐지죠. 헌법에서. 네. 폐지하고 전부 무소속. 자기가 제주도에서 나왔으면 제주도의 자기 지역구 국민의 대표지. 어떤 정당에 또 가서 빌붙으면 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말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맨날 정당에 꼭두가시만 하는 이런 정당 제도는 공산주의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북한, 중국에서는 정당이 성군 정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방식 때문에 망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방식 때문에 망해요. 민주주의도 약간의 독재성을 가미해야 돼요. 네. 자본주의도 약간의 공산주의적인 걸 가미해야 됩니다. 즉 국가 국민 배당금 약간 좀 자본주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중도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너무 민주주의 방식으로 나가니까 지자체 의원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해외 연수를 하고 가서 술집 여자 있는데 안 간다고 두들 패고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잘못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때문에 망해요. 경제학자 재벌된 사람 없습니다. 경제학자는 경제학 논리 때문에 부자가 못 돼요. 무슨 이해가죠? 차라리 정교행 같이 경제도 잘 모르는 학교도 많이 안 다니는 사람이 경제는 살려요. 그 총재님께서 본격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때가 좀 언제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이제 대통령 처음 나갈 때부터 네. 15대 대선 때 처음 그때 출마 공화당 선언하셨을 후보로 때. 내가 나갔죠. 네. 그때가 내가 나이 몇 40대죠. 토론회는 후보들의 출사표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땅의 보릿고개를 없앤 공화당에서 선출된 기호 5번 허경영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국민들에게 총재님 모습 좀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좀 자평을 하시는지요? 제가 하고 있는 5가지 AASLY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 전략이 있으니까 네. 국민들에게 나는 A는 영어로 이제 그 apply입니다. apply. APLL. 그러면 Y는 apply는 국민을 따르게 하다. 전부 허경영을 따라하게 해요. 네, 허경영을 따르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sing. 이제 sing은 국민들이 나를 노래하게 하고. 그다음에 L. 국민들이 내 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learn. 그래서 사람들 티처를 좋아하는데 티처 시대는 갔어요.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국민이 스스로 허경영을 배우더라고. 네. 그래서 LARN, learn. 국민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laugh. 국민을 웃게 만들어요. 콘서트를 웃게. 스마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만 보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한 몇천 명 있으면 몇천 명이 동시에 웃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웃게 하고, 국민을 배우게 하고, 국민을 노래하게 하고,
허경영을 막 불러 노래해요. 내를 보면 내 눈을 바라봐 다 그래요. 노래를 해요. 사람들이 이래요. 허경영이 간다 안 그래요. 내 눈을 바라봐 저 간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노래를 불러요. 싱 노래하게 하고 카피 나를 카피하게 해요. 그래서 코미디들이 나를 많이 카피합니다. 학생들도 나를 카피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LLS, LLSLY, LLSAC, C가 카피니까 이 5가지가 40살 때부터 출기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내만 보면 웃죠. 내 보면 노래하죠. 희망이 생기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내 걸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내 강의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재미가 있어요. 내가 강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배워요. 왜 내가 옆에 있지 않잖아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래 와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6개국으로 번역해가지고 나가요. 전 세계로. 이 정치권 밖에 있는 대선 후보자들은 사실 많이 잊혀졌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 총재님은 오랫동안 국민들의 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LLSAC인데 노이즈 마케팅도 사람들은 내가 결혼하면 1억을 주겠다고 20년 전에 얘기하니까 황당하죠. 그러나 내 공약이 시대에 맞게 탁탁 들어맞아 가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면 그래요. 시골 아저씨들이 내보면 저 사람이 옛날에 결혼하면 1억 준다는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말이 맞아. 아니 내가 우리 집에 애가 말이야 40살인데 딸내미가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니까 집 하나도 안 돼. 돈이 없어. 저 사람이 요새 다시 보여.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나를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결혼하면 돈 준다는 그 사람 아니야. 물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무슨 저 사람 공중부양 한다는 사람 아니야. 이러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말 안 해요. 저 사람 말이 다 맞다며. 저 공약으로 대부분 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또 미연도 정확하다며 저 사람. 요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 이런 사람이 시골을 가나 도시를 가나 산더미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사실 또 정치권에서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우리는 내가 기억할 때는 감정적인 것이 99%입니다. 이성적인 것이 1%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와이프 보고 장인 욕을 해보세요. 장모 욕을. 그러면 그 아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장인 전화번호 알려줘 보세요. 신랑한테.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뇌는 기억을 안 합니다. 네. 감성적인 것만 뇌는 99% 우리 뇌는 감성적인 기억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일 제가 주로 감성적인 것을 인간들에게 많이 어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거든. 그게 안 잊혀져요. 그러면 여기서 며칠 전에 이 정의당 대변인이 홍준표 대표에게 이 허경영은 당신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라고 말을 해서 또 번이나 화제가 했죠, 되기도 2번. 했는데 유튜브로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보여줘 허경영이란 큰 산이 있습니다. 유튜브계의 지존이 되기를. 큰 산이다.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계에서는 허경영이 누구가 방송으로서는 입으로 그게 시청자가 많다는 것은 허경영이가 하고 있는 유튜브의 강의에 그 큰 산은 누구가 방송을 100개를 해봐라. 넘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장난해가지고 잠깐 시청자가 많은 그거는 너희를 감동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짓거리나 보려고 하는 거지. 허경영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의 시청자가 넘어섰지만 그 사람들은 정책을 들어서 나와 동질감을 느끼는 장이에요. 저기는 누굴 비판하나 또 무슨 소리를 짓거리나 이거 보려고 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유튜브의 산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진짜 산은 허경영이가 있다. 그건 넘을 수 없는 산이다. 그 소리에 어디 한번 넘어봐라. 그래 한번 지존이 한번 대봐라. 이 소리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그 정의당 그 사람은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대변인은 아마 출시할 거야. 이 질문의 좀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총재님은 사실 이제 정당의 유력 정당 후보도 아니셨고 그렇죠. 그런데 좀 잊을만 하면 사실 정치권에서
허경영이라는 이름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거라고 차용했으니까 내 정책은 특허를 내놨죠. 33가지 지적재산권 특허를 내놨는데 그걸 전부 다 도용하잖아요. 그 제일 먼저 도용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내가 70만 원씩 노인수당을 줘야 된다. 우리나라. 앞으로 노인이 급증할 텐데. 그랬더니 20만 원씩 줬죠. 그건 내 때문에 준 건데 그걸 정책을 만든 이준석 씨가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 때 무슨 정책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야거 보니까 아무것도 못 쓰겠어. 허경영 걸 봤더니 그것이 답이더라. 차라리 이제 신혼부부에게 1억 주자는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조차 나오는 거잖아요. 오히려 허경영의 어떤 그 가치가 뒤늦게 발견되는 건가요? 그렇죠. 세신을 주는 거. 우리가 그때 허경영 씨 1억 갖고 좀 웃었잖아요. 많이 웃었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육아나 출산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 포괄적으로 너무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지원 같은 것들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은 반값 등록금 해주고 애가 둘이라 쳐보세요. 그럼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고 우리 보육비 지원해주죠. 애 낳으면은. 그런 거 다 따져보면은 허경영 씨 꿈의 한 30%는 실천된 것 같아요. 당연히 1억이라는 금액이. 그걸 그대로 표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테레비에 나와서 실제 그런 얘기를 직접 방송했어. 네. 그 이준석 씨가 그러대요. 허경영 씨 보니까 거기 싹 다 있더라. 그래서 노인수당도 네. 했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이래서 내 정책은 자꾸 모방을 해나가니까 그 바람에 내 이름이 자꾸 해자가 되고 2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는 내 자신도 역대 대통령 후보를 잘 모릅니다. 왜? 근데 국민들은 나는 그냥 지나가면 대환영이라 다 알아요. 네. 또 대선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아주 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자격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총재님이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자격은 뭘까요? 대통령은 라이센스가 아니라서 네. 자격이라는 말도 좀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의 자질. 네. 아시겠죠? 대통령의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질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확고한 비전을 국민한테 제시하고 그걸 실천할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워가지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돼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저희가 대통령 선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화제를 돌려서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유교의 가르침에 보면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총재님께서 이 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군자는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보다 네. 사람이 없을 때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 또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이 볼 때 조심하는 자는 소인이고 남이 안 볼 때 조심하는 자는 대인이에요. 무슨 이해가죠? 네. 그래서 나는 항상 국민들이 내 머리에서 떠나는 일이 없어. 항상 국민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나는 또 국민들을 보고 있어요. 네. 국민들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약이 생활 공약이야. 그래서 우리 경제가 GDP가 올라가고 국민이 잘 살수록 국민들은 어려워져요. 점점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시스템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GDP는 분명히 3법을 가지고 갔는데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가 벗어났죠, 이제. 전통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겪었어요, 이제. 무슨 이해가죠? 아니, 경제가 성장할수록 생활은 더 빡빡한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GDP는 올라가는데 3만 불 되는데 국민의 생활 수준은 국민들의 쪼달림은 아주 밑바닥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어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은 누가 가져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럴 때, 아하, 내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 나가는 거예요. 네. 기본 생활은 보장하면서 우리 경제는 경제대로 살리겠다. 내가 이게 재벌 편도 들고 국민 편도 들고. 네. 그게 내 정책인데 굉장히 아주 특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배에 실패했습니다. 소득 분배 우리가 실패했어요. 0.3%의 대기업이 국가 총 생산의 95%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은 거기에 5%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있어 봐야 일반 국민이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결국 재벌이 다 버는데 그 세금으로 굳으면 그 밑에 무능한 사람들, 능력 없는 자들, 그 사람들 배당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싹 벌어가지고 해외에다 투자해버려요. 또 국가는 세금을 싹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낭비해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돈이 없어지는 형국이 돼요. 빈털터리가 돼요.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나온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3월에 가수와의 사실혼설이 좀 불거졌었습니다. 그거는 뭐 네. 그런 것은 네.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네. 나는 뭐 누구하고 데이트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못 되고.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실 이제 총재께서는 미혼이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나는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서로 알다 보면 상대방이 또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그랬다면은 그런 일이 없겠죠. 네. 언론에 나오지 않겠죠. 서로 새기면 되니까. 그러나 나는 상대방들과 어떤 관계 이상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국민이 먼저입니다. 결혼이 먼저가 아니고 연애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 나도 연애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공인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국민이 좀 시원하게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 대통령 될 때까지 또 된 이후에도 결혼은 할 수가 없어요. 독신주의자니까. 네. 그러나 사람이 좋다고 달라들면 새길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죠. 서로 내가 노래도 같이 하고. 네. 그러니까 친해졌죠. 그러나 결혼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이제 불거진 일이지. 네. 서로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또 10여 년 전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이제 선고받고 실형을 받으셨잖아요. 당시 혐의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혐의는 기자한테 이제 돈을 네. 100만 원 줬다는 거. 그게 혐의인데 실제는 기자한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그게 이상하게 검찰하고 경찰에서 그걸 강요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박근혜와 결혼한다 이걸 신문에 쓴 사람이죠. 쓴 사람인데 그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하고 그 사람과의 어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걸 기자가 확대해서 썼죠. 네. 나도 혼자고 하니까. 그래도 그때 마침 박근혜와 내가 미국에 열흘간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같이 갔다가 같은 비행기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나는 부시의 1급 파티, A급 파티에 간 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350명 들어가는 파티에 내가 들어가서 부시를 만났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취임식에만 갔어요. 그건 한 30만 명이 네. 모인 파티죠. 거기 갔고 나는 대통령이 취임식 하기 전날 파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했는데 워싱턴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하는 그 파티에는 전 세계에서 350명, 마이클 잭슨이나 빌 게이츠나 네. 이게 특수한 사람, 한 나라에서 한 명 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려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총재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게 이야기를 문제죠.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이 그 법정에 이만큼이나 제출돼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기자들이 그렇게 쓴 거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썼는데, 무슨 결혼설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은 좀, 그 당시는 그 부분은 무혐의가 됐어요. 네. 명예훼손 부분은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됐는데, 기자한테 돈 줬다는 거, 100만 원. 그것이 이제 인정됐죠.
그 사람이 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받았다는 걸 강요받았다는 거야. 그걸 또 신문에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당시 그 총장님께서는 그 기자를 진짜 만난 적이 없으신 겁니까? 만났죠.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네. 박근혜에 대한 인터뷰. 그런 것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좀 가장해서 쓰는 바람에 그리 돈을 준 건 없는데 돈을 줬다 이렇게 좀 진술하라 이렇게 강요받았다는 거야. 네. 그걸 1호 신문에 그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자백. 그 허경영이가 100만 원 줬다는 것만 하면은 당신 풀어주겠다. 안 그러면 당신 구속시킨다. 그러면 그 기자가 양심 고백을 했던 거네요. 양심 고백을 한 게 신문에 나왔죠. 일요신문에. 나는 그때, 박근혜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아니고, 그건 무혐의가 됐고, 네. 그 기자하고 돈 준 거,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됐죠. 네. 그래서 다음에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자한테 뭐 돈을 주거나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겠죠. 네. 상당히 그건 재미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당시에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한 혐의 중에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당선 만찬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검찰은 네. 그걸 일방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내 명예를 훼손했는데 네. 그 부분은 백성학 네. 경인방송, OBS, 네. OBS 회장님이 백성학 씨입니다. 영안모자 회장. 그분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죠. 네. 부시 파티에 허경영이가 나하고 같이 가서 옆자리에 있었다. 그거 정확합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그분이 정을 해가지고 동아에, 신동아에 예. 25페이지인가 나왔어요. 네. 허경영 부시 대통령 만난 거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동아하고 기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거 나왔죠? 네. 그 아마 그 내용이 우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함께 찍으셨다는 그 사진을 이제 국과수에서 근데 그건 국과수에서도 잘못한 게 네. 그거는 미국에서 허경영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방송에서 38명의 한인 대표단이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한인 공화당 협회 뉴욕 지부장과 미국 공화당 아시아 전국연합회 한국 의장을 겸하고 있는 심홍섭 씨가 미주 한인들과 한국인들로 구성한 대표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미국 공화당과 연방 상하원실로부터 발급받은 특별 초청 티켓으로 참석해 국내외 귀린들과 수십만 명의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21세기 첫 미국 대통령 취임을 목격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지역 한인들을 주로 구성된 대표단에는 한국여성경제연합회 김보겸 국제분과위원장과 고 박정희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허경영 씨를 비롯한 6명의 한국인이 포함됐으며 이행 중 20명은 취임식에 앞서 18일 저녁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부시 당선자 내외와 딕 체인이 당선자 내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축하 촛불 만찬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허경영 사진과 부시 사진을 갖다 놓고 네. 붙여놓은 거죠. 그게 메인 사진은 큰 문제가 없는 사진입니다. 지금도 내가 트럼프하고 사진 찍은 건 사실인데 트럼프를 방문할 거다 이럴 때는 그쪽 방송에서 내 사진하고 트럼프 사진 한 화면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사진인데 그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실제 찍은 사진은 빼버려요. 다. 실제 트럼프하고 부시하고 찍은 사진은 다 버려버리고 그것만 증거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부시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합성이 맞는? 그거는 방송사에서 한 화면에 두 사람을 넣어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도 내가 트럼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내 사진과 트럼프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놨는 것도 있더라고. 네. 네. 그런 거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논란이 됐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찍은 사진이 그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죠. 옛날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의 방송에서 홍보용으로 나온 사진을 내가 한 것 마냥 그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하고 직접 만났잖아요. 이번 사진은 트럼프 사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합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 사진은 내한테 오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요.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 나중에 다음에 내보세요. 그게 미국 트럼프 사인이 있죠.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확실한데도. 내가 그건 이제 트럼프 부시 때문에 그런 말썽이 있었는데 트럼프 사진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리지널이지. 그럼 왜 그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정부에서 그렇게, 그 당시에 이상하게 검찰에서 그걸 조작을, 그걸 갖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개의치 않아요. 이번에는 진짜고, 그때도 부시 만난 게 진짜니까. 근데 그때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한국에서 한 명을 초청했는데, 허경영이 하나만 초청했어요. 정치인 중에. 부시가. 한국에 국회의원도 많은데,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파티에 초청을 안 했어요. 네. 내만 초청된 거예요. 한국에서 한 명.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한 명씩 초청을 했는데 나는 한 명 초청된 당사자고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은 부시하고 친구입니다. 부시 고향에 백성학 씨 모자 공장이 있어요. 부시하고 아주 친한 사이니까 서로 형동생 하는 사이니까 초청돼서 간 거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백성학 회장이 내 옆에 백성학 회장 부인이 여기에 백성학 회장의 아들이 저기에 지금 전무죠. 영암모자 전무.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자리 가운데 내가 자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니까 백성학 회장이 자기 부인이 여기 있고 백성학 회장이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앉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저리 가겠다고 바꾸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비행기는 사고가 날 때 대비해서 자리를 교환하면 안 된대. 자기 번호에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된대. 그때 내가 취임식에 나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들어오고 있는데 이수충 보러 가는데 비즈니스를 탔는데 워싱턴을 직접 가는데 비행기가 많은 일이 없어. 뉴욕을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워싱턴을 같이 갔어. 그래서 그분 그때 보니까 나하고 한 3시간 이상을 비행기에서 같이 옆에서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왜냐면 비행기를 나를 같이 타고 간 사람은 나하고 얘기하면 나나. 뉴욕 공항에서 2시간 기다리는 나하고 우리 막내 아들이 또 얘기를 했어. 막내 지금 브라질 가 있는데. 그 사람은 워싱턴에서 갈라진 거야. 그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그분이 내를 위해서 정언해 준 다음에 고초를 좀 겪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또 한 가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내용을 가지고도 또 이게 허위사실이다라는 내용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그때는 또 정인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역시나 정인들이 있었고, 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한 사람, 내를 관리했던 사람이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허경영 후보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계신 존경스러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축사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하고 허경영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허경영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비밀 보좌관입니다. 비선.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을 해서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없는 아주 젊은 보좌관을 했습니다.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 보좌관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나는 보좌역이었으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보좌관으로 못 들어가고 보좌역이죠. 보좌역.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박 대통령 소개해가지고 보좌역으로 네.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그런 일을 했죠. 10년간. 말씀하시는 걸 이제 쭉 들어보면 결국 이제 허위 사실이 좀 계속해서 유포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허위 사실이 계속해서 좀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갑자기 뜨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는 좀 엄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내가 부드럽게 하잖아요. 부드럽게 하면서 실제 이번에 그럼 트럼프 만난 것도 그게 무슨 진짜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 만나기가 나는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네. 비영주권자는 미국 대통령 못 만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도네이션도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소중하니까 가서 만난 거죠. 같이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키가 상당히 크더라고. 체격도 좋고. 그래서 내가 트럼프를 많이 웃겼죠. 그곳에서도 웃음을 드렸군요. 트럼프하고 넥타이가 똑같아요. 빨간색. 네. 타이도 같고 양복 색깔도 같고 키도 똑같다고 했더니 배꼽을 잡아서 키가 내보다 잘 크거든. 한참 크시죠? 네. 네. 그럼 한편 이 호화 생활을 즐긴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전부 생각하세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독신이고 하늘궁에서 먹고 자잖아요. 하늘궁에서. 하늘궁에 내 방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하늘궁에서 검소하게 지내죠. 그러나 내가 화생활 말이 나오는 것은 하늘궁이 커요. 하늘궁이 청와대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기와집이 있고 뭐 섹터가 넓고 산이고 그거는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그게 내 강의장이지 집이 아닌데. 네, 하늘궁이라는 이름 자체도 뭔가 좀 호화스러워 보이는 이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차를 롤스로이스를 타잖아요. 하나, 둘, 셋. 네. 10년 전부터 한 10년 동안 타죠.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타는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호화생활로 보이는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거는 차에 막 몇십 명도 올라와요. 본네트 위에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 차가 다 망가져. 다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안 찌그러드는 차를 찾은 게 롤스로이스예요. 롤스로이스는 철판이 아니라 이 경주용 차 특수 탄소 섬유 그런 걸로 되어 있고 안에는 이런 빔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차 규격이 빔으로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해체할 때 프레스가 아무리 눌러도 안 찌그러들어요. 분해를 해야 돼. 그 정도로 튼튼한 차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는 위에 올라가서 100명이 춤을 춰도 끝도 없어요. 롤스로이스 맞죠? 롤스로이스에 그런 사연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롤스로이스를 택하고 나서부터는 차값이 안 들어가는지 차가 찌그러들 버리면 폐차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늘궁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하늘궁은 이제 내가 항상 1월마다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강의비를 받습니다. 강의비를 왜 받냐? 하늘궁은 계속 건설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 강의비를 받죠.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잖아. 당이 없으니까 아직은. 네. 이제 당을 이번에 만들면 당은 후원금을 받겠죠. 근데 나는 내 강의비로 전부 운영하니까 하늘궁도 내 강의비. 이제 하늘궁에 오면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요. 세금을 100% 신고하거든. 그러면 그 정치 자금도 다 강의비에서 충당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는 이제 정치 자금은 내가 당을 창당하면은 창준이를 시작하는 날부터 후원금을 50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 나면 100억 정도를 또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후원금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냥 내가 100억을 만들어주면 100억을 며칠 안에 뚝딱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후원금이. 그러니까 나는 돈 문제로 정치를 못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 하늘궁 유지는 계속 하늘궁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커져갈 수 있는 게 회비가 들어오니까. 강의비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를 돈을 받고 해주니까
다 그것이 십시일반이 돼가지고 하늘공이 확장해가지고 공사를. 그래 앞으로 건물도 한 100여 채 지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늘공은 앞으로 커집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인의 네. 교육장이야. 네. 하늘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 방송에서 총재님이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성추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돼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실제로 영상도 또 그렇게 잡혔었는데요. 몸 곳곳을 만진 후 눈빛을 통하는 것이 그의 치유법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